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진고에 근무하는 교사 이규환입니다. 수능까지 약 2달여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은 지난번 치렀던 9월 모의 평가 분석을 통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이 수능 국어 영역 공부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학습을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모의 평가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또는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면서 또 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의 평가 치른 자신의 성적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6월, 9월 모의 평가를 통해서 올해 치르게 될 수능의 출제 경향을 미리 예고하고 그리고 수험생들의 어떤 수준을 분석해서 최종 수능의 난도를 조정하는 시험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6월, 9월 모의 평가 분석을 통해 남은 기간 동안 학습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의 평가를 통해서 이 수능에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될지 미리 한번 살펴보기 위해 6월과 9월의 지문 구성 및 문항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월, 9월 모의 평가 지문 구성 및 문항 구조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년 작년에 치렀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나 예년에 치렀던 평가원 주간 시험에서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여주는데 올해 치른 6월, 9월 모의 평가에서는 이 공통 과목인 독서와 문학이 각각 17문항씩 그리고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각 11문항씩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서 영역은 예년 수능과는 조금 특이한 면을 보여주는데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17문항인데 예전에는 세지문 15문항, 예시문항에서도 세지문 17문항으로 출제되었던 것이 올해 6월, 9월 모의 평가에서는 내지문 17문항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모의 평가에서 보인다는 것은 이번에 치르게 될 수능에서도 내지문으로 출제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독서가 내지문으로 출제되면서 추가된 지문은 뭐 새로운 제재가 추가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독서 이론과 관련된 이 독서 방법 또는 수험생의 어떤 독서 전략에 대한 성찰과 관련한 지문을 출제를 해서 그 독서의 어떤 이론적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년 수능과 달라진 좀 특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가서 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학은 총 17문항으로 출제가 됐으나 갈래복합과 고전 산문에서 한 문항씩 증가한 것 이외에는 특이하게 변화된 부분이나 달라진 점은 없다고 볼 수 있어서 예년 기출수능, 예년에 치렀던 또 수능 문항이나 교육청 모의고사 등의 지문을 철저히 연습하면서 학습에 활용하면 아마 충분한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총 11문항으로 이 화법 3문항, 그 다음 화작 융합된 세트가 5문항, 그리고 작문 3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예년 수능과 달라진 점은 이 화작 융합된 문항에서 한 문항이 증가한 그런 유형이 예전과 달라진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한 문항 증가한 것은 화법과 작문을 융합한 어깨거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구모에서는 이 화법과 작문이 융합된 그 어깨거리 문항의 형태를 볼 수가 없었다는 점이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능에서는 이 육모에서 출제되었던 또는 예시문항에서 선보였던 화법과 작문의 융합이 이루어진 어깨거리 문항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구모는 난도가 조금 쉬웠던 편이라 수능에서는 아무래도 난도 조정이 조금 이루어질 건데 그 난도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는 측면에서는 이 화법과 작문에서는 이 정보나 이 정보의 복잡성이나 정보 조회를 조금 복잡하게 하는 이 화법과 작문에 융합된 어깨거리 문항이 출제될 여지가 좀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육모나 예시 문항에 출제되었던 이 화작 융합 문항 형태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한다면
시간이나 또는 문항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생길 것 같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크게 달라진 지점이 없어서 육모의 형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모도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본다면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역시 화법과 작문과 마찬가지로 구모도 육모에 비해서 난도가 굉장히 쉬웠었기 때문에 난도가 조정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6월 모의 평가나 지난 수능 정도 수준에 맞춰서 난도가 조정이 될 거라서 구모보다는 육모나 작년에 치렀던 수능의 난도에 비추어 개념 정리나 이 문항 풀이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해두는 것이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는 당황하지 않을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숙지에서 남은 기간 동안 잘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문 구성은 이제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지문 제시 순서가 독서, 문학, 선택 과목 형태로 지문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지문 제시 순서는 예년에 치렀던 수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6모, 9모 때 이미 한번 경험을 해보았겠지만 영역별 이 제시 순서에 따라서 이 접근 순서나 접근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 독서, 문학, 선택 과목 순으로 제시되는 이 형태로 차례대로 문항풀이에 임할 것인지 아니면 좀 순서 변화를 두어서 시간 조절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찾아볼 것인지 이 2달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문제풀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문 제시 순서는 예년에 치렀던 2014년도부터 2016년 수능 때까지는 이렇게 독서가 제시되고 문학이 그 다음 형태로 제시되는 지문 순서로 치러졌었기 때문에 최근 3개년 기출보다는 이런 지문 순서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16년간 출제되었던 수능 기출 문제를 통해 이 지문 순서에 대한 문항풀이나 접근 전략을 짜본다면 어느 정도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부 영역별로 독서 영역의 특징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지문 구성의 변화가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년에 출제되지 않았던 이 독서 이론 제재가 추가가 되어서 출제가 된다는 점이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지문 정보량에 특이한 변화는 없지만 이 지문 수가 하나 더 늘었다는 점에서는 수험생들이 문제풀이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6모와 9모에 출제되었던 독서 지문 구성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또 문제풀이도 연계 교재나 다양한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좀 철저히 연습을 해보면 아마 실제 수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로이 추가된 독서 지문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인문, 사회, 과학기술의 제재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독서의 방법이나 이 독서 방법이 가지는 의의를 지문화해서 정보로 제시하며 이 지문 정보 처리에 취중했던 문항에서 벗어나서 실생활에 유용한 독서 방법이나 또는 본인의 독서 태도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보는 측면에서 또는 문항이 출제되었다고 보입니다. 이런 문항들도 새로이 또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예년 수능에 2014학년도 수능 또는 2014학년도 6월 모의 평가 때 이 독서의 방법과 태도에 관한 정보를 지문으로 구성해서 문항을 출제했던 적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연습을 해보고자 한다면 이전 수능 출제 문항을 살펴보면서 연습을 하면 이 유형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던 거지만 올해 수능에서 굉장히 그 독서 영역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세트 문항 유형은 주제통합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제통합 지문은 이 가 지문과 나 지문 두 개의 지문으로
지문이 제시되어서 통합적인 어떤 읽기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새로이 출제되는 신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험생들의 문항 풀이에도 부담이 되고 또 지문 정보량도 타 지문에 비해서는 좀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그 지문 정보를 구조화해서 정리하는 연습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다면 아마 올해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서 부분이 아무래도 난도가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은 2달 동안 수험생들은 이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이 독서 영역에 대한 읽기 연습과 그리고 제재에 대한 충분한 배경 지식을 쌓는 읽기 전략을 세우고 학습 전략을 세워서 실천한다면 수능에서도 좋은 효과와 기대했던 점수를 충분히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세부 영역 2번째로 문학은 아까 전체적인 개관을 이야기할 때 잠시 설명했었지만 뭐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문 세트도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년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연계 교재에서 그 문항들을 연습하고 문제 풀이에 대한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그 연계 교재에 실려 있는 문학 작품들의 주요 특징을 꾸준히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한다면 수능에서 큰 어려움 없이 해결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택 과목에서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화법과 작문 또 언어와 매체에 따라서 수험생들이 선택한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각 영역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작은 기존 유형과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서 예년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간 안배와 시간의 압박을 받지 않는 문제풀이 연습을 좀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조언을 하고 언어와 매체는 특히 문법 부분에서 개념 정리가 좀 착실히 되어야지 실제 수능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또 수능에서 실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남은 기간 동안 이 문법 개념 정리를 노트에 따로 하고 그 다음 정리된 노트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면서 세부적인 개념을 까먹지 않도록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언어와 매체 중에 매체는 이번 수능에서 처음으로 이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예시문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유형이 6모와 9모에서도 출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문항과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되었던 유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수능도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어떻게 답을 찾을 건지 그리고 제시된 매체 자료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자료를 정리하면 또 시간을 적절하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각 문항 문제를 반복적으로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9월 모의 평가 이후에 이 수능 대비 학습 전략을 이 여러 그 수험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상위권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 독서 영역에 대한 대비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월 모의 평가는 아무래도 난도가 좀 쉬워서 이 상대적인 어떤 난도 때문에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그 문항이 문항 영역에서 출제되었는데 예년 기출 문제나 수능 본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살펴봤을 때 가장 변별을 두는 어려운 문항은 늘 독서 영역에서 출제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도 이 구모의 난도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수능이라면 독서 영역에서 이 킬러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자신의 등급을 유지하고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이 독서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연습과 그 다음에 문항을 좀 지속적으로 풀어보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되고 또 EBS 연계 교재의 연계율이 50% 정도로 지금 현재 출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하나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를 살펴보고 시험을 쳐봐서 알겠지만 여전히 이 연계 교재의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수험생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독서 공부를 할 때 그 제재와 관련된 풍부한 지식을 함께 살펴보면서 공부를 한다면 실제 수능에서 교재 연계가 된 지문이 나왔을 때는 뭐 이해도 빠르고 읽기 속도도 굉장히 빨리 가져가서 전체적인 시간 조절과 문항 풀이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위권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 문제를 풀 때 자신이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좀 명확히 분석하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문은 정확히 제 시간에 읽을 수 있는지, 또는 지문은 정확히 제 시간에 읽는데 문항풀이를 할 때 잘못된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을 6월과 9월 모의 평가의 오답 노트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냈다면, 지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면 지문을 구조화해서 읽는 읽기 전략을 철저하게 학습해서 실제 적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는 것이 좋고, 문항풀이에 좀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풀 때 본인의 사고 과정에 어떤 잘못은 없는지, 또는 지문에 근거해서 선지의 정오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문항풀이에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이 중위권 학생들은 이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문의 유형이나 문항 유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지문과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그 학습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EBS 연계 교재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독서 지문, 그리고 문학 작품들의 내용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는 학습을 병행한다면 하위권 학생들도 중위권,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과 튼튼한 바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9월 모의평가를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이 수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 학습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영상의 내용을 꼼꼼하게 좀 정리하고 들어보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학습 전략을 잘 세워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수능 대비책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분석 및 그 이후에 학습법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원화구 교사 조경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이 치른 9월 모의평가는 2015 교육과정에 맞춰서 문과, 이과 구분이 폐지되고 이제 선택 과목의 형태로 치르는 첫 수능을 대비한 이제 마지막 점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능과 같이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치러진 시험이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잘 알고 있다시피 공통 과목 22문항, 그 다음 선택 과목 8문항으로 이루어진 것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 여러분들이 6월에 치른 모의평가와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난도는 비슷하지만 선택 과목의 경우는 6월 모의평가보다는 이제 변별력을 이제 갖춘 문항들이 더 많이 출제되어서 실제로 체감하는 난도는 조금 더 높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에 따른 예상 등급 컷을 추정해 보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경우는 이제 1등급이 90점, 2등급이 약 한 79에서 80점 정도, 3등급이 71에서 72. 그 다음 미적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1등급이 84에서 85점 정도, 2등급이 74에서 75점, 3등급이 66에서 67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하를 선택하게 되면 1등급이 88점, 2등급이 76점, 3등급이 68에서 69점 정도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자, 자신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등급 컷이 나타낸 점수가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에 대한 공부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먼저 공통 과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수학 1과 수학 2에서 이 표에서 보듯이 첫 번째 단원에서 3문항, 두 번째 단원인 삼각함수에서 3문항, 수열에서 5문항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 2 함수의 극한 연속에서 2문항, 미분법에서 5문항, 적분법에서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두 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미분법이 5문항인데 이쪽에서 한 문제 정도 더 넘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존 어떤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지만 수학일 경우에 이제 신유형이라 볼 수 있는 15번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이용하는 문항이랑 그 다음에 21번처럼 지수록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해결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어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산 과정이 많아져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역시 또 완성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지만은 매년 수능에서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죠? 예전 같으면 확통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확통이 선택 과목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수열 쪽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특히 수열 쪽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이 또한 마찬가지 이제 기존의 어떤 기출문항의 유형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았지만 이제 계산이 복잡하거나 또는 신유형 20번처럼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라든가 22번 함수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연속과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추론하는 문항이 특히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듯이 바로 22번 문항, 이 문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건 가나를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fx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항이므로 그렇게 이제 이런 유형의 문항이 출제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준비를 아마 철저히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선택 과목을 한번 살펴보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 각각 3개의 단원이 있는데 확률과 통계에서는 경우의 수에서 3문항, 확률에서 2문항, 통계 단원에서 3문항, 그 다음 미적분의 경우에는 수열의 극한에서 2문항, 미분법에서 4문항, 적분법에서 2문항, 기하의 경우는 2차 곡선에서 3문항, 평면 벡터에서 2문항,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에서 3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보시게 되면 적분법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2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충분히 미분법에서 1문항 더 가져와서 2문항, 3문항, 3문항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의 경우에는 기존 기출문제들과 같은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지만 중복순위를 활용하는 28번이라든가 또는 확률분포표를 이용하여 시계 형태를 파악하는 29번, 여러 조건이 혼합된 중복조합 문항이 30번과 같이 이제 다소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시간이 예상보다 좀 많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특히 이제 자주 출제되었던 고난도 유형 중에 하나인 바로 조건부 확률 문항이라든가 원순열을 포함하는 이런 문항들은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30번 문제처럼 이런 가나다 3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 결국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30번 문항 같은 경우는 가 조건을 먼저 시행해 보면 결국 나 조건을 만족하는 사건을 X, 다 조건을 만족하는 사건을 Y의 여사건이라 둔다면 바로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결하면 좋겠고, 미적분도 보게 되면 기존에 자주 다루던 유형이 출제가 되었지만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는 데 어느 부분 한계가 있죠. 고난도 문항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가 28번과 같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함수 f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 문항이라든가 29번, 30번처럼 다항함수의 성질이 문제 해결의 필수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심도 있는 학습과 계산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30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시간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계산 문항에서 멈칫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면 1등급을 이제
노리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마지막 문제에서 충분히 계산으로 풀 수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30번 문항, 이런 나름 고난도 문항이 주어졌는데, 이 분자 있는 사인 파이 곱하기 fx를 hx라는 함수라 두고 첫 번째 조건에서 이제 극한을 이용해서 h0이 0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h'이 0이 되니까 역시 또 f'이 0이 되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3차 함수 그래프 기행의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 gx라는 함수가 주기 함수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결국은 얘를 계산하면 된다라는 사실도 캐치해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기하를 한번 보게 되면 역시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그냥 한번 문제만 훑어봤을 때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느낌 받았겠지만 실제로 27번이라든가 29번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뭐 다른 공통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기하 단원 안에서도 2차 곡선이라든가 평면 벡터에 비해서 공간도형, 공간좌표 단원이 상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작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꾸준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히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기하 선택 과목에서 30번이 고난도 문항으로서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이제 약 한 11주 정도가 채 남지 않았죠. 오늘 시점으로 본다면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모의평가는 육모보다 졸업생들이 훨씬 더 많이 응시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의 실제 응시생과 가까운 집단이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 성적을 잘 분석해서 자신이 부족한 영역에 남은 기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바뀐 유형으로 치르는 첫 수능이기 때문에 바뀌는 문제 패턴, 예전 같으면 30번까지 선택 과목 따로 구별 없이 이렇게 가역나형으로 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1번, 30번이 고난도의 위치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는 물론 21, 30도 중요하지만 공통 과목의 객관식 마지막 번호,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객관식 마지막 번호,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양한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서 풀이의 정확도를 높여야 되겠고, 또는 실전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100분 안에 시간을 배분해서 자신의 점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 예를 들어서 버릴 건 버리고 집중할 수 있는 문항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시 원서를 접수한다고 해서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1월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틀린 문항은 당연히 한 번 더 풀어봐야 되겠지만 신유형이라든가 킬러 문항에 대한 분석을 오답 노트로 정리해 두었다가 수능 임박에서 이 노트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월 모의평가 시험에서 자신의 약점이 9월 모의평가에서 충분히 보완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다시 한번 보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리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공부를 하기보다는 실수를 줄이는 연습, 그죠? 실수를 줄이는 연습, 그 다음에 또 개념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문제풀이만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틀리는 유형이나 어려운 개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더 복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등급 수준의 학생이라면 개념은 어느 정도 다 공부가 됐기 때문에 실제 모의고사를 적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공통과목에서 13, 22번에서 이번 구모에서 볼 수 있듯이 절대값과 관련된 문항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 철저히, 기출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100분 안에 문항을 해결하는 연습,
그래서 전략적으로 문제풀이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자기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고난도 문항인 15, 22, 28, 30 문항은 따로 항상 오답 노트를 정리해 두어서 수능 임박해서 그 문항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 3등급 수준의 친구들은 개념이 조금 많이 공부됐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킬러 문항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 난도인 중킬러 문항을 해결하는 데는 개념 학습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원에 대해서는 개념 학습이 필요하다. 뭐 개념이라고 해서 공식을 다시 한번 더 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공식이 고난도 또는 이런 어려운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역시 또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고 최고는 한 4개 정도를 제외한 26개 문항에 대해서 정확도를 높이면서 실수 없이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한 30분 내지 20분 정도를 확보한 다음에 이 최고난도 4개 문항 중에서 한두 개를 더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2등급, 3등급이지만 1등급, 2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현재 4, 5등급 수준의 학생들은 문제풀이보다는 어느 정도 개념 학습이 먼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을 잘 활용해서 3점과 그 다음에 쉬운 4점 문항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약간 더 한 등급 정도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문항을 푸는 데 있어 가지고 정확도와 속도를 높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변형돼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연습을 꾸준히 해 주셔야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1시간이라도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약 한 10주에서 11주 정도 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수능 모의평가 대비 영어형 출제경력 분석 및 학습 전략을 담당하게 된 도봉고등학교 교사 이정우입니다. 네, 일단 수험생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모의평가 때 굉장히 놀랐을 텐데 그 놀라움이 9월 모의평가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먼저 총평을 해보고 싶어요. 작년 수능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쉬운 영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평가원 6월 모의평가 그리고 평가원 9월 모의평가 이어서 계속 1등급이 5% 정도 나올 것 같은 그거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시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 대비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EBS 연계 방식 변경되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지금 뭐 100여일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도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선의 노력 다해서 원하는 등급 받기를 기원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영어에서 여러분 원하는 등급 얻을 수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절대평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전략적으로 시험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점 맞으면 참 기분이 좋죠. 운전면허 같은 것도 100점 맞으면 참 기분이 좋은 시험일 수 있는데 조금 더 현명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목도 역시 여러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방법은 94점을 맞으면서 1등급을 받는 전략. 그러니까 3점 문제 2개 정도는 좀 용인을 하면서 나머지에서 틀리지 않는 전략을 세우면 어떨까 먼저 좀 제안을 하고 싶네요. 일단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호와 특수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가 시작되는 1시 10분부터 여러분들 점심 먹은 직후가 될 확률이 높은데 듣기 좀 지루한 경향이 있죠. 듣기를 그때 좀 듣는 연습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면서 수능 당일날 여러분의 컨디션을 미리 좀 연습을 하는
꾸준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먼저 하고 싶고요. 그리고 1등급을 94점을 통해서 받고자 하면 여러분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글의 흐름과 문장 삽입 유형인데요. 단서가 분명히 있어요. 단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단서를 찾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법 문제 또한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어법 출제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어법 내용, 그러니까 세부적이고 조금 지역적인, 그러니까 내신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어법 문제보다는 좀 길어진 문장, 예를 들어서 EBS 지문 기준으로 한 두세 줄 정도 되는 문장의 주어와 수로동사 그리고 수식어구를 걷어내는 작업을 할 줄 알면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 어법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험지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먼저 훑고, 그리고 오늘 어법 특강을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빠르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2등급, 1등급을 원한다면 듣기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듣기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꾸준한 듣기 문항 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문항을 풀 때도 듣기는 풀세트를 풀어야 돼요. 읽기까지 포함한 풀세트를 풀어야 여러분이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듣기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 듣기는 어려운 듣기 문제라기보단 집중력 테스트에 가깝거든요. 먼저 문항 특성부터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출제진들이 원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을 듣고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최소 쉬운 문제의 경우에 3번까지, 최대 3번까지 단서가 등장하기 때문에 글의 도입부, 그러니까 대화의 시작 부분부터 여러분들 정답을 캐치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등급, 3등급 친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1번, 2번, 3번 문제 풀었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11번에서 15번까지 이어지는 짧은 담화, 그리고 긴 대화, 짧은 대화, 그리고 긴 대화 문제의 선택지를 꼭 읽어야 돼요. 듣기 들으면서 선택지 읽기 시작하면 이게 2개의 과정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틀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1등급 친구들은 이런 걱정 안 하겠지만 그래도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11번부터 15번까지 나오는 선택지 읽어주는 연습 1번, 2번, 3번에서 해야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번부터 10번까지 이어지는 문제는 세부적인 정보의 유무, 그리고 세부적인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요, 발화 속도가 빨라서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은 집중력을 놓치면은 바로 문제를 틀리게 되는 그런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장소에서 좀 꾸준히 연습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어폰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잘 들려요. 그래서 되도록 집이나 아니면은 좀 소란스러울 수 있는 공간에서 휴대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스피커를 활용해가지고 영어 듣기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마찬가지로 4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어지는 이 세부적인 정보는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답이 생각보다 일찍 나왔다.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11번, 12번 나오는 선택지 읽는 것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11번부터 이어지는 11번부터 15번까지 이어지는 대화 혹은 상황에 적절한 응답은 듣기의 빈칸 추론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1등급은 예외고요. 3등급 친구들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2등급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 맞춰야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풀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EBS 듣기 교재에 나오는 11번부터 15번까지 나온 선택지는 그 표현 자체도 수능에서 간접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워주는 것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6번, 17번 같은 경우에는 1지문 2문항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17번 문항을 푼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에 듣고 답을 둘 다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번 읽어주지만 첫 번째 읽어줄 때 답을 구하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여러분들 18번, 19번 이어지는 목적 문항, 그러니까 편집글의 목적 물어보는
그 문항과 그리고 그 글의 심경 물어보는 문항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6번, 17번을 풀 때는 17번 문제, 세부적인 내용, 언급된 것, 언급되지 않은 것 찾는 문제죠. 그죠? 그걸 찾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듣기와 읽기를 유기적으로 푸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구시 교육청에서 선생님과 많은 대구시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끼리 합심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 대비할 수 있도록 듣기 어려운 유형, 여기 지금 나오는 굵게 표시된 문제들 을 위주로 미니 모의고사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월 후반, 10월 초중반쯤 되면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실전처럼 풀세트 연습하는 경험의 기회를 쌓았으면 좋겠어요. 네, 읽기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읽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필자의 주장, 그러니까 듣기 하면서 18번, 19번은 어느 정도 좀 건드려 주고 넘어야 되고요. 필자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 선택지가 나와 있고 되도록이면 글의 앞부분에 주제가 등장하는 쉬운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을 다 읽기보다는 글의 도입부를 읽고 이 글의 주제 뭔지 알겠다 하면 바로 선택지 내려가서 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신 꼭 필요하겠어요. 확신은 여러분 평소에 글을 얼마나 자주 읽었느냐라는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이 평소에 글을 많이 읽지 않으면 자기가 글 읽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찍는 정답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스스로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확인하려고 뒤에까지 읽게 되고 이러면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읽어서 필자의 주장이나 글의 요지처럼 선택지가 우리말로 나오는 지문은 글의 도입부, 중반부까지 보고 바로 정답 체크할 수 있는 연습 필요하다는 이야기 하고 싶고요. 21번에 함축적 의미가 있는데 이건 이번에 9월 모의평가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항 탑3 안에 든 걸로 알고 있어요. 지문을 어떤 걸 쓰느냐 그리고 어떤 함축적 표현을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21번을 선생님은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하는 문제로 많이 보는데요. 일단은 22번 먼저 풀고 읽기에서 좀 감을 끌어올린 다음에 21번을 도전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20번 푼 다음에 바로 22번으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주제 요지 느껴지면 선택지 내려가서 정답 체크 이런 식으로 요지까지 정리하고 함축적 의미 돌아오도록 합시다. 함축적 의미는 결국에는 글의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에 가까워요. 일단 글의 도입부를 읽고 중반부를 읽으면서 무엇이 어떠하다 글의 주제 파악해주고 그리고 함축적인 문장까지 훑으며 내려가고 함축적 문장이 물어보는 내용이 뭔지를 앞뒤 맥락을 따져서 주제를 찾듯 파악하면 선택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일단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EBS 수능 특강, EBS 수능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수능 완성까지 많은 문제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함축적 의미가 등장했을 때 문제가 없어가지고 연습하기가 힘들었는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왜 이런 뜻으로 쓰이는가, 글의 주제는 무엇이었나 꼭 한번 확인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제와 제목은 의도적으로 생소한 소재와 추상적인 서술을 담고 있는 지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읽고 내가 읽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어떠하다로 꼼꼼히 따지면서 글 전체까지 훑는 연습을 평소에 할 필요가 있어요. 24번까지를 대의파악 모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문제를 틀린다면 1등급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1등급을 꼭 필요로 하는 친구들은 21번에서 24번 구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네, 25번, 26번, 27번, 28번 같은 문제는 실용문 문제고 여러분을 틀리게 한다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끝까지 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뒤에 있는 경향이 많은데 6월 모의평가에서 여러분 경험했겠지만 기존의 통념들을 많이 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하고요. 여러분들 언제나 뒤통수 때릴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서 전공법으로 푸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법 문제는 여러분들 구문 이해를 측정하는 문제고요. 조금 있다가 어떤 내용들이 자주 다뤄졌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법 문제 풀 때 여러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어휘도 마찬가지인데 밑줄이 그어져 있는 애가 독자적인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법의 경우에는 구문 분석, 어휘의 경우에는 단어의 이제 적절성을 판단하면 좋겠어요. 특히 어휘 같은 경우에는 밑줄 어휘를 딱 보는 순간 반대 어휘가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어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부분을 꼼꼼히 읽어서 글의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고 밑줄 친 어휘가 적절한가 아니면 그 반의어가 적절한가를 따지는 방식으로 읽어나가면 정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빈칸 추론은 31번부터 34번까지 이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33, 34가 좀 어려운 빈칸 추론이고요. 31, 32번은 쉬운 빈칸 추론이에요. 빈칸 추론만 나오면 친구들은 알러지 반응 일으키면서 문제를 버리려고 하는데 31번, 32번은 쉬워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만 부담스럽다면은 나머지 문제 다 풀고 제일 마지막에 돌아와도 괜찮을 것 같네요. 33번, 34번 같은 경우에는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마지막에 다 마킹해 놓고 난 다음에 도전하는 그런 문제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정치나 경제 같은 조금 어려운 소재 많이 다루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35번부터 이어지는 간접 쓰기 영역, 여러분 1등급 원한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유형이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A, C, B가 B, C, A보다 좀 더 나은 것 같다 라는 식의 접근은 안 돼요. 3번에 들어가는 것이 4번에 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괜찮아 보인다. 이것도 좋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논리가 있어요. 그걸 찾는 연습을 지금 기출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평가원의 논리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평가원 출제진들이 어떻게 지문을 읽고 어떤 지문을 좋아하는가는 반드시 기출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실전 모의고사보다 적어도 36번부터 여러분들 39번까지 이어지는 간접 쓰기는 꼭 평가원 기출 문제 3개년, 많게는 5개년까지 여러분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인 접근법은 이렇습니다.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빈칸처럼 푼 이후에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에요. 근데 최근에 어떤 흐름이 있냐면은 글의 주제는 A는 B다인데 어색한 문장이 다른 이야기라는 유형이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A는 B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문의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애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A, B라는 키워드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등급 미만 학생들은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36, 37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BCA 순서로 읽으면서 문제를 풀이하는데 A, C, B 나왔다는 거 6월 모의평가에 절대 잊지 말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살피면서 어떻게 놓는 것이 좋을지 절대 B 다음에 A는 올 수 없어. C 다음에 B는 올 수 없어. 이런 걸 따지면서 시나리오를 몇 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대명사, cohesive 마커라고 하는데 cohesive 마커 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지를 여러분들 검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어진 문장이 however 같은 역적유라면 답은 1번, 2번, 3번 쪽에 오게 되어 있어요. 문단 구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능 지문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역접의 문장이 들어가려면 앞에서 빨리 통념을 뒤집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이 앞쪽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moreover 같은 경우에는 부연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답이 뒤쪽에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주고 주어진 문장 읽은 다음에 전체 흐름 따지면서 3번인가 4번인가 장소 2개로 좁힌 다음에 대명사로 검산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번, 42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42번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좀 긴 지문의 어휘 문제를 푼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서 처음부터 좀 꼼꼼히 읽도록 하세요. 그러면 어휘 문제의 정답 선택지가 있는 곳 앞뒤를 다시 훑으면 글의 대의, 주제나 제목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43번부터 45번까지는 꼼꼼하게 읽는다기보다는 핵심 인물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둘 간 혹은 세 명 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법 문항을 어떻게 지금 이 강연에 다 녹여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벌써 15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바빠서 조금 더 빨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어법 책을 다시 공부한다. 실현 가능성이 없죠.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법 공부는 귀납적 방식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문제에서 나온 어법 내용이 뭔지를 정리해서 다음에 유사한 어법 포인트가 또 나왔을 때 문제를 맞추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법 교재를 따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EBS 해설지 특히 어법 문제 해설지가 여러분의 어법 교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EBS 교재 집필은 어법 해설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법 해설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연습을 자꾸 해야 되고요.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꼭 좀 기억을 하는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법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 어법 괜찮은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해설지 당장 펴서 내용이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고 해설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이나 EBS 강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1번, 2번, 3번 같은 경우 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1번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1번의 답이 is일지 are일지 그리고 여기 주어져 있는 어법 표현 이해가 되는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EBS에서 나온 해설지예요. 주어를 이루는 명사구의 핵이 commonality이므로 단수 형태의 동사 is는 맞다 틀렸다? 네, 명사구의 핵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모든 주어는 명사가 주어가 될 수 있죠. 그 중에서 이 주어와 수로 동사의 수일치라는 걸 시켜야 돼요. 단수인 경우에는 is, 복수인 경우에는 are. 일반 동사의 경우에 단수는 s 붙여주는 거는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기억이 날 거예요. 그 판단을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나오는 문장 as far as는 중요하지 않고요. such commonality of interests. 여기 s가 있어서 가까워 보이는 s가 있으니까 복수가 답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얘가 주어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동사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답은 단수 is. 그래서 옳다가 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예시를 통해서 어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 2번과 3번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9월 모의평가 문제였으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네,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은 어법 문제의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어법을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페이스바 잠깐 누른 다음에 답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형적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러면 뒤에 문장이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은가를 따져줬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biological evolutions는 주어고요. functions가 여러분들 기능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주어의 상황을 설명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따로 목적어가 필요 없는 애. 그러니까 이 자체로 완벽한 애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계대명사가 아닌 관계부사 by which가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읽고 정리를 따로 하는 것이죠. 자, 대명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명사 수를 물어보는 문제 혹은 themselves를 쓰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them을 쓰는 것이 맞는가 이런 제기대명사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상이 themselves가 적합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Starvation helps filter out those less fit to survive. 이 굶주리는 것은 도와준대요. 생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애를 제거하는 걸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filter out, 솎아내는 거죠. 그리고 those less resourceful in finding food for themselves. 자, 보세요. 그리고 어떤 애를 갖다가 제거하는 걸 도와주냐면은 덜 도움되는 애들을 제거하는데 음식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결국에는 왜 찾겠어요? 자기가 먹기 위해서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찾는다는 행위의 주체와 음식을 먹는 사람이 같으니까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기대명사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의 내용이긴 한데 기본적인 원칙은 같다는 것. 그래서 themselves 이상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풀면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를 다 같이 풀면 좋을 것 같지만 조금 속도를 내서 풀고요. 여러분들 내용이 필요하면은 EBS 강의 통해서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어법 문제는 꼭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나온다면 이 정도 수준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정답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명사절은 되게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that 하고 이렇게 완벽한 내용이 오는 것 이 자체가 명사절로서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명사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some organisms must starve 라고 해서 완벽하게 필요한 부분이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what이 올 수 없고요. 지금 이 전체 주어 is와 호응하는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that이 왔어야 정답입니다.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좀 빨랐거든요. 그래서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는 꼭 EBS 통해서라도 혹은 주변 선생님께 질문해서 한번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 요 정도로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어법 내용 정리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경험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이죠. 제가 5년치 어법 문제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만 죄송합니다. 8년치네요. 8년치 통계를 내봤더니만 요런 식으로 나오더라.
가장 많이 나오는 애는 결국엔 뭐다? 관계사,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의 문제, 그리고 대명사 수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동사 자리. 여기가 동사 자리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포즈하고 여기 동사 자리 문제 재빨리 풀고 난 다음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풀어봤나요? 정답은 여기가 전부 다 helped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contain, we've done what we can to contain 이 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to improve vehicle design. improved가 답인 것 같네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줄게요. 두 번째, 세 번째만 같이 정리하도록 합시다. We've done. 우리가 했대요. What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게 다예요. 여기가 지금 필요한 게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 목적어까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사가 올 자리가 아닌 거죠. 부사가 와야 될 자리니까 투부정사가 지금 온 거. 그리고 밑에 거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have contributed to 어디에 기여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to는 투부정사 to가 아니고 전치사 to예요. 그래서 뒤에 나올 수 있는 애는 전치사는 명사 앞에만 나오니까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improve가 아니라 vehicle design 이 명사가 와야 되는데 얘를 수식하는 분사로서 improved가 오는 형태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EBS 교재를 활용해서 각각의 문장의 어법 포인트들에 대한 설명을 모르겠으면 선생님께 여쭤보면서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법 생각보다 같은 유형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수문제 같이 답만 확인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스페이스바 잠깐 눌렀다가 돌아오도록 합시다. 네, 그럼 봤을 테니까 이제 수 부분 맞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필기 한 개 수정 좀 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is, are과 여기 are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편집이 이렇게 된 걸 선생님이 놓쳤네요. 자, 아까 봤던 문제겠지만은 여기 이 that부터 여기 are까지 이어지는 것 이렇게 쓸까요? 여기까지가 주어이죠. 지금 뭐 이거 자체가 뭐 복수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s가 따로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that 자체와 호응하는 동사 단수 is가 정답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동명사 나오면 단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동명사로 해석해버리면 여러분들 creep은 이렇게 으스스하게 하다의 뜻이 있잖아요. 식물을 으스스하게 하기라는 뜻이 돼서 뜻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creeping plants 그러니까 이게 덩쿨 같은 거로 의미하는 거겠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식물들을 의미하니까 명사의 핵은 plants인 거죠. 얘와 호응이 돼야 되니까 복수동사 cover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네, 생각보다 여러분들 요거 좀 살펴보면은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것, 그리고 단수가 맞나 복수가 맞나를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요 문제들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EBS 수능 특강에 나오는 어법 설명들 꼭 살펴보면서 여러분 걸로 소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어는 조금 어려워질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평소에 하듯이 꾸준히 연습하면 여러분 원하는 성적 반드시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어법 포기하기 쉬운데 포기하지 마라. 해설지 보면서 내용 정리하면 된다. 그리고 순서 삽입, 문장 삽입, 글의 순서. 지금 이제 평가하는 논리를 좀 익힐 차례다. 그러니까 기출 모아서 좀 풀도록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미니 모의고사로 잘 준비를 했으니까 영어 듣기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10월 달쯤에 문제를 받으면은 꼼꼼하게 풀어서 여러분들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었네요. 여러분들 25분 동안 도움되는 강의 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파이팅이고요. 마지막까지 건강 유의하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고등학교 이정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